여보, 지난 석 달 동안 고생 참 많이 했어. 저 한강을 좀 보시오. 우리 이제 편하게 삽시다. 케빈이 문을 열었을 때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서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빈 철판 위에 멈춰 있었고 눈은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서버가 없었습니다. 20년치 연구 노트가 꽂혀 있던 자리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자물쇠를 채우고 나온 그 캐비닛이었습니다. 옆에는 보안국 완장을 찬 남자 둘이 서 있었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어디 갔냐고 묻자 한 명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단에 이관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고 하단 서명란에 도장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도장 주인은 20년 지기 리처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혁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아내 선아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먼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건넌 그 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꼭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혁에게 퇴근길은 언제나 같은 순서였습니다. 캐비닛 자물쇠를 잠그고 서버 전원등을 손으로 짚어 확인하고 형광등 스위치를 내린 다음 복도로 나오는 것. 20년 동안 단 하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영구동에서 가장 늦게 불을 끄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당연하게 여겼고 그 당연함이 20년을 버티게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비닛을 잠갔고 전원등을 확인했고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건물 밖으로 나와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방금 끄고 나온 연구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란 빛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민혁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계단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팔을 들어 가로막았습니다. 낮에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체격이 컸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십시오.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남자를 한번 바라보다가 다시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구실에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비원의 눈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을 이 체제에서 20년을 산 사람이라면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은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창문의 불빛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켜져 있었는지, 누가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막혔는지, 답이 없는 질문들이 골목 어귀를 돌 때마다 하나씩 더 쌓였습니다. 현관을 열자 선아가 부엌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상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혁도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소파에 앉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흘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룽이었습니다. 민혁은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와줘. 영구동으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용건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리처룽이
그런 식으로 연락해 온 적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선아에게 짧게 전했습니다. 선아는 부엌 쪽을 향한 채로 듣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물컵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조심해요. 민혁은 그 말을 듣고 피곤하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씻고 누웠고 이상하게도 잠이 빨리 들었습니다. 선아는 끝내 눕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등을 바라보면서 찬장 깊은 곳에 접어둔 종이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은 그것을 꺼내야 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혼자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 말을 얼마나 오래 가슴 안에 품고 있었는지를. 선아가 그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외국어 대학 동기인 정혜옥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다 잠깐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고 주변을 한번 훑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과학원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통역 업무로 들어갔다 나온 자리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관, 그 단어 하나였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서 아무 표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짧게 하고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문을 닫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관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됐습니다. 이 체제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여자라면 그 단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연구자는 남고 연구는 사라지는 방식, 이름은 서랍에 봉인되고 결과물은 다른 사람의 공적이 되는 구조. 북한에서 이관은 언제나 소멸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선아는 그날부터 남편의 얼굴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혁이 밥을 먹는 모습을, 서류를 꺼내 뭔가를 적는 모습을, 불을 끄고 누운 뒤 천장을 바라보는 옆모습을. 이 사람은 아직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안쪽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알리는 것이 맞는지, 하루라도 늦추는 것이 맞는지, 선아는 사흘 내내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민혁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그 세월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국가가 자신의 연구를 끝까지 자신의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선아의 입으로 먼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처룽의 전화가 온 그날 밤부터는 달랐습니다. 민혁이 잠든 뒤에도 선아는 눈을 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도 자고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찬장 위에 물컵을 꺼내 물을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창문 밖 골목은 어두웠고 멀리서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찬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냄비 뒤 헝겊 보자기 안에 접혀 있는 것.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인민패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것은 이름도 직책도 없는 연락 방법이었습니다. 선아가 그것을 처음 손에 쥔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정혜옥을 통해서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조금씩 움직여서 손에 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민혁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이 영구동으로 떠난 뒤에도 선아는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다보다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자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혁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선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기다릴 것이 없어진 얼굴이었습니다. 민혁은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선아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어 캐비닛 이야기를, 보안국, 남자들 이야기를, 리처룽의 얼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허탈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목소리였습니다. 선아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다음 찬장으로 가서 천주머니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선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오래됐어요. 1년쯤. 민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주머니를 집어 안에 든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먼저 포기한 거야.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포기가 아니에요. 당신을 살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민혁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을 국가에 바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내의 손에 의해 이미 다른 가능성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고마운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혹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남편이 그것을 소화하는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 밤과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식탁 위에 천주머니를 올려놓은 채 민혁과 선아는 오랫동안 마주 앉았습니다. 밥은 끝내 먹지 않았고 불도 끄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종이에 적힌 연락 방법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정은 혼자 앉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혁은 방 안에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첫 해의 여름 캐비닛에 처음으로 자신의 연구 노트를 넣던 날의 감촉, 선임 연구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데이터 발표를 하던 날의 땀, 리처룽이 그 발표가 끝난 뒤 어깨를 두드리며 건넨 말. 자네가 해낼 줄 알았어.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처룽의 도장이 찍힌 이관 문서가 캐비닛을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혁은 선아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선아가 부엌에서 나와 그를 바라보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등 뒤에서 선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요. 그 두 마디 사이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구동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사람이 없었고 형광등 하나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소리가 층계에 울렸고 그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자신의 층에 올라서는 순간 복도 끝에 두 명의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장을 보는 순간 민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자신의 자리 쪽으로 걸었습니다. 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켜섰습니다. 민혁은 캐비닛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제 저녁 분명히 채워놓은 자물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부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래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서버가 없었습니다. 출력 문서 묶음이 없었습니다. 20년치 연구 노트가 꽂혀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소를 한 것처럼 안쪽 벽까지 말끔했습니다. 민혁은 한동안 그 빈 공간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안쪽 벽면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벽에 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판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보안국 남자 중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은 받아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상단에 연구자료 이관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고 하단 서명란에 도장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리처룽의 도장이었습니다.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자신이 퇴근한 시간, 연구동 창문에 불이 켜져 있던 그 시간대였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것인지 무언가가 꺼지는 것인지 그 경계를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들지 않고도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리처룽이었습니다. 그는 민혁의 옆에 서서 캐비닛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가 지시에 따른 이관이며 민혁의 공로는 공식 문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은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리처룽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리처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20년 우정의 진짜 길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캐비닛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흐렸습니다. 민혁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빈 캐비닛 앞에서, 리처룽의 침묵 앞에서 그것은 이미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평소와 같은 길을 걸었는데 발밑에 보도블록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 자전거 소리가 들렸고 어느 집 창문에서 밤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뒤집혔는데 바깥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선아는 민혁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물어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혁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선아가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마시지 않고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컵의 온도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다 가져갔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선아는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없어진 캐비닛, 2명의 보안국 남자, 리처룽의 도장이 찍힌 어제 날짜의 서류.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이미 어딘가로 가라앉아 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아는 민혁의 이야기가 리처룽에게 닿는 순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이름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짐작은 했어요. 언제부터? 선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혜옥한테 이관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요. 이 규모 결정이 리 선생님을 건너뛰고 이뤄질 수는 없으니까.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고 리처룽이 이것을 주도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민혁이 리처룽을 처음 만난 것은 영구동에 발령받고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혔고 리처룽이 먼저 웃었습니다. 새로운 연구원이냐고 물었고 민혁이 그렇다고 하자 구내식당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둘은 자주 점심을 함께 먹었고 리처룽은 민혁의 연구가 진전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부의 압박이 거셀 때는 그것을 먼저 받아내주기도 했습니다. 민혁은 그를 형처럼 여겼습니다. 정확하게는 형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 형이라면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의 도장이 이관 확인서에 찍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민혁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리처룽이 오늘 아침 복도에 나타난 타이밍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민혁이 빈 캐비닛 앞에 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충분히 본 다음에, 충분히 실감한 다음에 그제야 나타나서 설명을 건넸습니다. 그 순서가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 구조가 그 사람을 이용한 건지 모르겠어. 민혁이 창문을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아가 등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둘 다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잔인한 거고요. 민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선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처룽이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단순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20년 동안 보여온 것들, 함께 나눈 점심들, 어깨를 두드리던 손, 그 발표 끝에 건넨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체제가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을 때 그가 민혁이 아닌 자신을 택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너무나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선아가 천주머니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혁은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주머니를 바라보다가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연락해. 선아는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안에 오랫동안 혼자 쥐고 있던 것들이 드디어 자리를 찾은 것 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아가 연락을 취한 것은 그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혁이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한 선아는 남편을 근처 공원으로 내보낸 뒤 혼자 움직였습니다. 천주머니 안에 종이에 적힌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특정 시장 안의 특정 가게에서 특정 물건을 사면서 특정 말을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암호라고 부르기엔 너무 평범했고
그 평범함이 오히려 오래 살아남은 방식이라는 것을 선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가게는 포목점이었습니다. 안쪽에 천더미가 쌓여 있었고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는 감색 천을 골라 계산하면서 종이에 적힌 대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거스름돈을 건네면서 손바닥 안에 쪽지 하나를 같이 쥐어주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천을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손이 떨렸는데 쪽지를 꺼내보니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녁 도시 외곽 쪽 낡은 식당이었습니다. 민혁에게 이것을 전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남편은 말이 없었고 선아가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집안에서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민혁은 이틀 동안 정상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영구동 근처를 멀리서 한번 바라보고는 되돌아왔습니다. 영구동 입구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민혁은 그 차의 번호판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약속날 저녁 두 사람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선아가 먼저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민혁은 10분 뒤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손님이 드물었고 기름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남자가 혼자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몸이 여위였고 왼손 검지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선아가 그 자리 옆에 앉았고 민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신 다음에야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순길이라고 합니다. 소개가 짧았습니다.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혁은 그 손가락이 없는 자리를 한번 보았습니다. 박순길이 그것을 눈치챘는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 일하다 잃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은 다 그걸 먼저 보시더라고요.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을 다루는데 오래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것이 그 웃음 하나로 전해졌습니다. 박순길은 국밥 그릇을 옆으로 밀고 낮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트는 두만강 상류 쪽 산간 마을을 경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혁이 이유를 묻자 박순길은 젓가락으로 식탁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과학원 쪽에서 선생님 동향 파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제가 장담을 못해요.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영구동 입구에 서 있던 낯선 차를 떠올렸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무릎 위에서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박순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순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다음 식탁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루트로 간 사람 중 절반은 못 건넜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멀리 주방 쪽에서 국자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민혁은 선아를 보았습니다. 선아는 민혁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오래 마주쳤습니다. 대답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서 이미 결정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먼저 시선을 거두고 박순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라고 했지요. 박순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선아가 민혁의 팔 안쪽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골목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민혁은 방 안에 서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20년을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책꽂이의 책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이것들을 두고 간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혁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넣을지보다 무엇을 두고 갈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결국 가방 안에 들어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 2벌, 약간의 현금, 그리고 선아가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인민폐. 민혁은 책꽂이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책등 위에 올라갔다가 거두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읽고 또 읽은 논문 묶음들, 여백 가득 자신의 글씨로 채워진 참고 서적들. 이것들을 두고 간다는 것은 영구동 캐비닛이 비워진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비움이었습니다. 그쪽은 빼앗긴 것이었고 이쪽은 스스로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책에서 손을 거두고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선아는 더 단출했습니다. 옷 몇 가지와 사진 한 장. 두 사람이 결혼하던 해에 찍은 것이었는데 액자에서 꺼내 접어서 넣었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박순길이 지정한 장소는 도시 외곽 버스 정류장이었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시간에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혁이 먼저 나가고 선아가 30분 뒤에 따라오는 방식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민혁이 신발을 신는 동안 선아가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봐요. 민혁은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 선아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불빛 아래 아내의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오래 품어온 사람의 평온이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번 들렸다가 잦아들었습니다. 민혁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오히려 눈에 띈다는 것을 박순길에게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박순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장거리 출장을 가는 중년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30분 뒤 선아가 도착했고 세 사람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평양 외곽을 벗어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민혁은 창가 자리에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건물들이 뒤로 물러났고 도로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도시가 창문 밖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민혁은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감할 준비가 이미 끝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날과 이튿날은 상간 마을의 민박집을 이용했습니다. 박순길이 미리 연결해둔 곳이었고 주인은 두 사람을 보았어도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말을 아꼈고 낮에는 각자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혁과 선아는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몸에 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나타났습니다. 산길을 벗어나 작은 도로로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저 앞에 임시 검문소가 세워진 것이 보였습니다. 박순길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겁니다. 세 사람의 발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민혁은 박순길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순길이 먼저 걸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돌아가면 더 이상합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검문소에는 병사 셋이 있었습니다. 박순길이 먼저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지방 출장 서류였습니다. 병사 하나가 받아서 훑어보다가 옆에 선 선아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외국어 대학 출신이시오? 선아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사가 서류를 내리고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러시아어 하십니까? 찰나였습니다. 민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박순길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선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유창했습니다. 억양도 속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외국어 대학에서 익힌 것이 이 순간을 위해 몸 안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병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민혁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선아가 그 순간 내내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그 얼굴 안에서 아내는 혼자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박순길이 앞에서 걸으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순길이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선아는 민혁의 손을 잡은 채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손이 아직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나았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고 나서 처음으로 선아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붙들고 있던 힘이 조금 빠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옆에서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말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요 며칠 사이에 배웠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산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했고 발밑에는 마른 낙엽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순길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이 길을 몇 번이나 걸었는지 어느 지점에서 쉬고 어느 지점에서 속도를 높여야 하는지를 몸이 기억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고 있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름도 온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날 밤은 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폐가에서 보냈습니다. 박순길이 미리 알아둔 장소였고 지붕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벽은 살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짐을 내려놓고 세 사람은 각자 등을 기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낮게 그러나 끊이지 않고 들렸습니다. 강이 가깝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어느 순간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고 박순길은 눈을 감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잠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려앉은 지붕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평양 영구동 창문 너머로 이 하늘을 얼마나 올려다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서류를 보고 있었거나 서버 화면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있었거나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올려다볼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인지 그 구별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 박순길이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아를 조용히 흔들어 깨웠고 세 사람은 짐을 챙겨 폐가를 나왔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들어가 있어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순길이 앞에서 천천히 길을 잡았고 민혁이 선아의 손을 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강으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있었고 풀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젖은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강이 눈앞에 나타난 것은 20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생각보다 폭이 넓었습니다. 달빛이 없었는데도 수면이 희미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고 물 흐르는 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민혁은 강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계라는 것을, 저 물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온몸이 동시에 인식하는 감각이었습니다. 박순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았습니다. 건너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머뭇거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민혁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관 작전을 설계한 게 리 선생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그 말 뒤를 채웠습니다. 박순길은 잠깐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연구 자료를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선생님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두 번째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연구자는 언젠가 입을 열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리 선생님은 그 두 번째 지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선생님 앞에서 공로가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민혁은 그 말이 끝나고도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이해하고 머리가 나중에 따라오는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리처룽이 캐비닛을 비우는 것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라지는 것에도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 그러면서 그날 아침 복도에서 담담한 얼굴로 공로가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20년을 함께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선아가 민혁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강가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물에 손가락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지 않고 그 냉기를 손끝으로 오래 느꼈습니다. 강물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감촉이 있었습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 20년이 그랬습니다. 온몸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손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었군. 혼잣말이었는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아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민혁은 강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구조였어. 나는 도구였고 도구는 다 쓰면 치우는 거야. 20년 동안 그걸 몰랐던 거지. 선아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민혁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무게가 이 순간 어떤 말보다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민혁은 리처룽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의 그 웃음을, 어깨를 두드리던 손을, 발표가 끝나고 건넨 한마디를. 자네가 해낼 줄 알았어. 그것들이 전부 계산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구조 앞에서 순서대로 무너진 것인지 지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구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빈 캐비닛이었고 두 번째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리처룽은 그것을 알면서도 민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 구조가 그 사람을 이용한 건지. 민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선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잔인한 거고요.
순수한 악이었다면 오히려 단순하잖아요. 진심과 배신이 같은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게 더 오래 남는 거니까.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리처룽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머릿속에 남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보여온 것들 중에 진심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강물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민혁은 손을 물에서 꺼내 바지에 닦았습니다. 차가움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건너에 20년이 있었습니다. 영구동이 있었고 빈 캐비닛이 있었고 리처룽의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용히 없애려 했던 두 번째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어둠을 오래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허탈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몸 전체로 받아들이는 감각이었습니다. 선아도 일어섰습니다. 민혁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나란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박순길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건너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민혁이 먼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가 손가락을 맞잡았습니다. 강 건너에서부터 이어져 올 손이었습니다. 박순길이 돌아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움직이시지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를 한 번 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순길이 강으로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민혁이 다음이었습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찼습니다. 그러나 발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더 들어갔습니다. 선아가 마지막에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움에 놀란 소리였습니다. 민혁은 선아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수위가 허리까지 올라오는 지점에서 물살이 강해졌습니다. 박순길이 속도를 늦추었고 세 사람은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었습니다. 강바닥은 미끄러웠고 돌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발이 모래에 꺼졌고 어떤 곳은 돌이 뾰족했습니다. 민혁은 앞에서 박순길의 어깨가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있었습니다. 그 물소리가 귀를 가득 채워서 다른 것이 들리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집중을 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음 발을 어디에 디딜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강 한가운데를 지날 때였습니다. 선아의 발이 한번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민혁이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아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검문소에서도 폐가에서도 보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 민혁은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천천히 선아가 발을 다시 바닥에 딛도록 기다렸습니다. 선아가 숨을 한 번 크게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발밑에 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더 걸었을 때였습니다. 수위가 허리에서 배꼽으로, 배꼽에서 허벅지로 내려갔습니다. 강바닥의 돌이 더 크고 고르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물살의 세기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변화를 발바닥으로 먼저 읽었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강물 냄새가 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냄새로도 확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 박순길의 어깨가 수면 위로 점점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허리가 보였고 곧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발을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선아의 손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잡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사치였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았습니다. 수위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자 박순길이 걸음 속도를 약간 높였습니다. 맞은편 둑이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보였고 자풀이 우거진 둑의 경사가 보였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믿지 않기로 한 것처럼 마음 한쪽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순길의 발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둑에 올라서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의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민혁이 다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을 물에서 꺼내 둑에 딛는 순간 발밑에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민혁은 멈추지 않고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선아가 그 손을 잡고 마지막 발을 땅에 디뎠습니다. 둑에 올라서는 순간 선아의 몸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추위인지 긴장이 풀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순길이 젖은 바지를 손으로 한번 훑어내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민혁은 그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은 어둠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불빛도 없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영구동이 있었고 빈 캐비닛이 있었고 리처룽의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없애려 했던 두 번째 지시가 있었습니다. 20년이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원망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어둠은 더 이상 자신을 부를 수 없다는 것. 강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박순길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이시지요. 민혁은 강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순길이 안내한 곳은 강에서 1시간쯤 산길을 걸어 들어간 곳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중국 쪽 연락책이 운영하는 안가였고 겉으로는 그냥 농가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두어 명 더 있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중년 여자와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각자가 여기 오기까지 무엇을 겪었는지는 각자가 혼자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책은 50대의 조선족 여자였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지만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담요를 하나씩 건네주었고 뜨거운 물을 큰 대야에 떠다 놓았습니다. 발을 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민혁은 신발을 벗고 대야에 발을 담갔습니다. 뜨거운 물의 온도가 발끝을 타고 올라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차가움이 밀려나는 감각이었습니다. 20년의 무게가 발끝에서부터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착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두었습니다. 선아가 민혁의 옆에 담요를 두르고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아직 젖어 있었고 강물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선아의 어깨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선아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참아온 것들, 검문소에서 숨을 죽이던 순간들, 빈 캐비닛 앞에서 벽을 더듬던 손끝의 감각, 그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선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떨려요. 이제야. 민혁은 선아의 어깨를 조금 더 당겼습니다. 나도 그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 안에 담긴 것은 많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내내 서로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것, 검문소에서 각자 혼자 숨을 참았던 것, 팍순길의 말을 들으면서 강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것, 이 며칠 동안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이제야 천천히 허락되고 있었습니다. 박순길이 다가와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앞으로의 경로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사흘을 더 있다가 다음 연락처와 함께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손을 벗어난다고도 했습니다. 말투가 건조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에 대한 말 없는 마무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혁이 박순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외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박순길은 손을 한번 저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살아서 건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순길은 자리를 일어나 방 한쪽에 등을 기댔습니다. 곧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어디서든 잠을 자는 법을 오래전에 익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민혁은 발을 대야에서 꺼내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으려 했는데 강을 건너던 장면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박순길이 뒤로 뻗은 내 손가락의 손, 선아의 발이 미끄러지던 순간, 맞은편 두기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던 것, 그리고 발이 흙에 닿던 그 감촉. 민혁은 그것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 사이사이에 리처룽의 얼굴이 끼어들었습니다. 강가에서 박순길의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른 것도 그 얼굴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얼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이미 강가에서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나 배신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해도 결국 선택한 것은 리처룽 자신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민혁을 죽이는 방향이었다는 것은 어떤 말로 설명해도 지워지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혁은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선아가 옆에 있고 발끝에 온기가 돌아오는 이 순간에 리처룽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체념인지 이해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곤함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강을 건너왔다는 것, 선아가 옆에 있다는 것, 내일도 길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지금 이 밤은 충분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선아가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잠이 드는 것인지 그냥 기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연락책 여자는 불을 낮추고 방 한쪽에 앉아 무언가를 뜨개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실을 당기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민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강물 소리가 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낯설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누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어떤 서버에도 어떤 캐비닛에도 담기지 않는 방식으로 두 사람 안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넌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앙가에서 사흘을 보낸 뒤 두 사람은 다음 연락책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순길은 떠나는 날 아침 짧게 악수를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이름 하나뿐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러면서도 그 이름 하나가 이 며칠 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연변에서 열흘을 더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마을 안쪽의 작은 방이었고 창문은 하나였으며 늘 커튼을 쳐두었습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그 시간 동안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벽을 바라보거나 가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기도인지 혼잣말인지 민혁은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 시간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버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민혁은 20년 동안 매일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실감했습니다. 위조 서류가 나온 것은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신분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얼굴 사진은 머리 모양을 바꾼 뒤 찍은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사진이 붙은 낯선 이름의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체제가 자신의 연구에서 이름을 지웠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는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이름 지워짐 사이의 차이가 어쩌면 모든 것의 차이였습니다. 기차를 2번 갈아탔고 국경 인근에서 또 다른 손을 기다렸습니다. 태국으로 넘어가는 경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몸짓으로 의사를 전해야 했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고 잠자리가 매번 달랐습니다. 선아는 그 모든 과정에서 민혁보다 적응이 빨랐습니다. 외국어 대학 출신의 감각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앞에서 당황하는 대신 패턴을 읽으려는 습관,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 그것이 검문소에서 러시아어를 했을 때처럼 이 길 위의 여러 순간에서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것은 강을 건넌 지 3달이 지난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를 밟는 공간은 형광등이 밝았고 깨끗했습니다. 민혁은 그 밝음이 처음에 눈에 거슬렸습니다. 이 며칠 동안 어두운 곳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건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혁? 자신의 이름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낯설었습니다. 그는 대답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감격도 아니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있다가 올라온 사람이 처음 공기를 들이마실 때의 감각,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 그것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선아는 입국장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려면 마음이 풀려야 하는데 몸이 아직 긴장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민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란 것이 머리보다 정직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머리가 아는 것과 몸이 아는 것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교육과정이 있었고 상담이 있었고 새로운 언어처럼 익혀야 할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나만의 사람들은 빠르게 말했고 간판은 외래어로 가득했고 가게 안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라면 하나를 고르는데도 종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민혁은 그 많음 앞에서 가끔 멍해졌습니다. 결핍보다 과잉이 더 낯선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그쪽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상담사는 젊은 여자였는데 말이 느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이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고 민혁이 연구원이었다고 하자 어떤 분야냐고 물었습니다. 민혁은 잠깐 생각하다가 핵 관련 물질 연구라고만 했습니다. 상담사는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평온해서 민혁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를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사관을 처음 만난 것은 하나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면담 요청이 왔고 별도의 차량이 왔습니다. 조사실은 예상보다 평범한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테이블과 의자, 창문이 없는 벽, 그리고 녹음기.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40대 중반이었고 안경을 썼습니다. 이름은 박 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말투가 건조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국가과학원에 처음 발령받던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26살의 여름이었고 영구동 복도가 조용했고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20년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 과장은 처음에는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 이야기에 이르자 손이 바빠졌습니다. 자세가 앞으로 기울었고 녹음기 외에 손으로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보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서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도 출력물도 없었습니다. 캐비닛은 이미 비워졌고 서버는 어딘가로 옮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매일 들여다본 구조는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는 지워질 수 있어도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손끝의 감각처럼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칠판도 없이 종이 한 장만으로 알고리즘의 핵심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손으로 간략한 도식을 그렸고 각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를 말로 풀었습니다. 박 과장은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듣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표정이 흔들립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설명이 끝났을 때 조사실 안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박 과장이 메모를 내려다보다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면서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사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환했습니다. 영구동의 형광등과 같은 빛이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20년의 연구가 서버에서 지워졌어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 체제가 연구를 가져가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머릿속의 구조였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민혁이 말했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박 과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민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어 목적의 분석에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의 범위가 아닙니다. 민혁은 그 대답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대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체제든 모든 것을 말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사실에서 민혁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부의 허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연구는 언제나 국가의 것이었고 결과는 언제나 위로 올라갔고 자신은 그것을 만든 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손이 처음으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사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튿날에는 다른 조사관이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기술 쪽 전문가로 보였는데 민혁의 설명을 들으면서 중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혁은 그 질문들이 수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수준 있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20년 동안 상부에 올리는 보고서는 기술적 깊이보다 정치적 언어를 우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달랐습니다. 아는 것을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 경계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저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민혁이 어느 지점에서 말했습니다. 기술 조사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정제 후반부 단계에서 온도 변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실험적으로 검증한 것은 그중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은 제가 떠나기 전까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조사관은 메모를 멈추고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완성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 추론이지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구별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민혁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추론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20년 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부는 언제나 결론을 원했고 과정보다 숫자를 원했고 불확실성을 보고하는 것은 능력 부족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민혁은 미완성의 추론을 미완성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 자리에서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사흘째 조사가 끝나갈 무렵 박 과장이 파일을 닫으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협력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이 여기서 더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양쪽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민혁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없는 조사실 벽을 한번 바라보다가 박 과장을 보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박 과장이 눈썹을 약간 올렸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분석의 방향과 용도를 제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 과장은 잠시 민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민혁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이 공간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합리적인 요청. 2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요청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보고서의 형식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조건을 말했고 상대방은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간단한 교환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조사실을 나오면서 민혁은 복도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평양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는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하늘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올려다보는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영구동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볼 때는 저 하늘 아래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부품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문으로 올려다보는 하늘은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크고 높고 아무 말이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민혁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영구동 계단을 오르내리던 것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조금만이었지만 그 조금이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선아가 하나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지 처음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아무도 정해주지 않는 저녁, 자신이 고를 수 있는 저녁, 그것이 지금 이 걸음의 끝에 있었습니다. 선아는 하나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나오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땠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얼굴을 한번 보고 그것으로 충분히 읽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나원 앞 도로는 차가 많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민혁은 그 속도에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낯선 것이 낯선 채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녁을 먹은 것은 하나원 근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선아가 먼저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켰고 민혁도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국밥이 나왔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고 냄새가 좋았습니다. 민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뜨거운 것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마디였지만 그 두 마디 안에 강을 건너던 밤이 있었고 폐가의 바닥이 있었고 차가운 물속에서 맞잡은 손이 있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이 음식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민혁은 연구소 협력 자문 계약서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썼습니다. 강민혁? 북한에서 20년을 써온 이름과 글자가 같았지만 손끝의 감각이 달랐습니다. 서명이 아니라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를 건네받은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혁은 그 손을 잡으면서 이것이 처음으로 자신이 협상 끝에 맺은 계약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니라 자신이 조건을 말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것. 그 차이가 종이 한 장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선아는 그해 봄부터 마포 쪽 작은 어학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날 선아의 얼굴에 민혁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 있었습니다. 피곤하면서도 가벼운 얼굴, 자신이 한 일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선아는 오늘 학생 중에 발음이 유독 좋은 아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혁은 듣다가 웃었습니다. 선아가 학생 이야기를 하면서 손짓을 쓰는 것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을 옆에 있었는데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혁은 한강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문 업무가 일찍 끝난 날이었고 선아가 퇴근하기까지 1시간쯤 남아 있었습니다. 강은 잔잔했습니다. 두만강처럼 검지 않았고 어둡지 않았습니다. 물 위로 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 오리 몇 마리가 천천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요즘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져본 적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리처롱을 생각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다 보면 가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오래전에 어딘가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이 식은 것인지 아니면 강을 건너는 동안 물속에 두고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해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이해 쪽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처롱도 같은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선택한 방향이 민혁과 달랐을 뿐이었고 그 다름이 두 사람의 20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끝내놓았습니다. 지금 리처롱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민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구조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 구조를 어떻게 견디는지가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선아가 커피 2잔을 들고 벤치 옆에 섰습니다.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났다고 했습니다. 민혁 옆에 앉았고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편안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이 있었고 조사실의 시간이 있었고 서울의 낯선 골목을 처음 걷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이 침묵이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선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불쑥 물었습니다. 그 연구 아직도 아깝지 않아요? 민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로 바람이 한 번 지나갔고 오리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봄 햇살이 수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구는 지워졌지. 그런데 나는 여기 있잖아. 선아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 웃음이 봄 햇살을 닮아 있었습니다. 강하지 않지만 오래 남는 것. 민혁은 그 웃음을 옆에서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밤 이후로 이 사람의 웃음을 몇 번이나 보았는지 세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세지 않았습니다. 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선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후회는 없어요? 20년이잖아요. 민혁은 그 질문을 좀 더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그 단어를 20년의 연구에 붙여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연구 자체를 후회한다는 감각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쳐온 시간들, 밤늦게 연구동에 혼자 남아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시간들, 처음으로 알고리즘 구조가 맞아떨어지던 순간의 감각, 그것들은 지금도 자신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누가 빼앗아간 것은 결과물이었지 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을 만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20년이 아까운 게 아니야. 20년이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걸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선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평양에서의 시간이 없었다면 검문소에서 러시아어가 나오지 않았을 테고. 두 사람은 그 말 뒤에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검문소에서 러시아어를 쏟아내던 선아의 얼굴이 그 병사가 웃던 순간이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차갑게 식어있던 선아의 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 이 웃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서웠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민혁은 이제 알았습니다. 강 위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물빛이 조금씩 붉어졌고 건너편 건물들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민혁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박순길의 손을 잡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네 손가락뿐이었지만 가장 단단했던 손. 지금쯤 그 사람은 또 다른 강가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손을 이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강물 속에서 앞에서 걸으면서 뒤로 손을 뻗어주는 사람. 민혁은 그를 위해 마음속으로 짧게 무언가를 빌었습니다. 종교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름만 알고 전부를 빚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방식이었습니다. 선아가 빈 커피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내일 새학기 첫 수업이에요. 잘 되겠지. 긴장되는데. 민혁은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검문소에서 러시아어 하던 사람이 긴장한다고? 선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검문소의 밤이 있었고 강 한가운데서 미끄러지던 순간이 있었고 담요를 두르고 떨린다고 말하던 밤이 있었습니다. 무겁고 어두웠던 것들이 웃음 하나 안에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건 죽을 수도 있어서 한 거고 이건 잘하고 싶어서 긴장하는 거잖아요.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서 한 것과 잘하고 싶어서 긴장하는 것.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지금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두만강에서 한강까지 사라지지 않으려는 것에서 더 잘 살고 싶은 것으로 그 이동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민혁은 그 한 문장 안에서 다시 실감했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긴장하는 거라면 그건 좋은 긴장이야.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건너에서부터 이어져 온 손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고 민혁은 그 온도를 손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강이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강변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그 빛이 수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은 걸으면서 강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채재는 20년을 지웠습니다. 서버를 비웠고 캐비닛을 비웠고 그의 이름을 서랍 안에 봉인했습니다. 두 번째 지시로 그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넌 그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발을 한 걸음씩 옮기던 감각이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미끄러질 때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순길의 네 손가락이 건네준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강변 가로등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서버에도 저장되지 않았고 어떤 캐비닛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장으로도 어떤 지시로도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두 사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진 연구보다 지워지지 않은 자신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민혁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것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20년을 잃은 사람이 이 봄날 저녁 한강변을 걷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채재가 계획하지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강 위에 흔들렸습니다. 봄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선아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은 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이 20년 전의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던 것이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평범한 봄날 저녁이 두 사람에게는 기적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강민혁과 오선아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년을 바쳐 완성한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붙든 것은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었고 다음 걸음이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건너는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이 결국 봄날 한강변을 나란히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해온 것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일 텐데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두려움 앞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쌓아온 것이 지워지더라도 그것을 쌓아온 사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이든 건너는 사람 옆에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건널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역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꼭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